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통장에 수십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밤새 잠든 사이 당신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믿기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벼락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다양한 종로를 통해 말 그대로 벼락처럼 부자가 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운 좋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자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벼락부자들이 속출하는 걸까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가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일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 즉 대한민국 벼락부자 증가의 숨겨진 이유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될 겁니다. 분명한 건 이 현상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우리 시대의 초상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 속으로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할 테니까요. 벼락부자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수억 원씩 오르고 지방의 외진 곳까지 투기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 부모님에게 소위 영끌을 해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아파트 값이 2배가 되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졸부가 됩니다. 그 옆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저축만 해온 40대 가장은 망연자실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의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잡았을 뿐인데 자산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공급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히 거주의 의미를 넘어선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가 이제는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불어나 벼락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질,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광풍 속에서 탄생한 벼락부자들은 우리에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또 다른 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 증시는 전례 없는 화랑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증시 불패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주식 투자는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였고, 개인 투자자들은 늘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존재로 여겨졌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저금리 기조, 그리고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식 거래가 보편화되고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은퇴한 노년층까지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도 돈 벌었다더라. 동기 중에 주식으로 집 샀다는 소문이 돈다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바이오나 기술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만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을 벌어들이며 벼락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동학개미라 칭하며 과거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투자자로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잃어버린 계층 사다리를 되찾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 주식시장의 화랑은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비투는 개인 가계부채를 급증시켰고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소위 작전주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는 인생 역전의 꿈을 안겨주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열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였을까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광풍에 휩싸였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흔히 코인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화폐들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며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이 시장은 그야말로 디지털 골드러시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20년 초 단돈 몇십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던 평범한 대학생이 1년 뒤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됩니다. 혹은 잠시 재미삼아 투자했던 알트코인이 하루아침에 1000% 폭등하여 억만장자가 되는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번엔 나도! 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 기술 위에 구축되어 있죠. 이러한 특성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매력적인 서사를 제공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 코인은 마지막 남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환상, 그것이 바로 코인 신드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골드러시에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극도로 심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가 오르기도 하지만 다음날 곧바로 폭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한강가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현실이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전 재산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락부자의 꿈은 좋다. 벼락거지가 되는 아찔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코인 광풍은 우리 사회에 노력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근무와 성실한 저축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가 단 한 번의 코인 픽으로 뒤집히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보다 투기의 대가가 훨씬 큰 비정상적인 상황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코인은 진정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에 반복되어 온 투기 거품의 또 다른 형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명확히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주식, 코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벼락부자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욕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걸까요? 왜 안정적인 월급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걸까요? 그 기저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은퇴 후 삶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락부자의 이야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기름을 붓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부를 너무나 쉽게 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야경, 해외여행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옆집 사는 친구가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 동창이 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FOMO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즉,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죠. 부동산이 오를 때 안 사면 바보가 되고 주식이 폭등할 때 안 타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투자로 버는 돈은 무한하다는 왜곡된 신념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력과 성실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가 퇴색하고 한 방을 노리는 투기 심리가 만연해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벼락부자들의 등장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벼락부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폭발적인 유동성이 만들어낸 부동산 광풍,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변되는 주식시장의 화랑, 그리고 디지털 골드러시라 불리는 코인 신드롬까지,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벼락부자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벼락부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자산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꺾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질문도 번져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모두 거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도한 유동성과 투기 심리가 만들어낸 자산 가격의 급등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거품이 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한 개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곧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투기적 이익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교육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무리한 투기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거품이 꺼지고 난 뒤 결국에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벼락부자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격동의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반면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벼락부자들이 늘어나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깊이 파헤쳐보았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의 광풍부터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사회적 박탈감까지,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그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지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벼락부자의 꿈을 쫓아 위험한 투기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한 개인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벼락부자 현상은 우리에게 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언박싱 경제학이 던진 질문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언박싱 경제학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